자, 769번은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어제 봤던 비용 편익과 비교해 봐야 돼요. 비용 편익은 비용도 화폐 가치로, 현재 화폐 가치로, 그다음에 편익도 현재 화폐 가치로. 전부 다 양적으로 계산되죠. 근데 비용 효과는 비용은 화폐 가치지만은 효과는 산출물 단위나 물건 단위잖아, 지금.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는. 모든 요소를 공통의 단위인 화폐로 바꾸는 것은 누구다? 비용 편익이다. 특히 경제 합리성이라고 그러고요. 반면 비용 효과 분석은 경제 합리성이라고 하지 않고 되게 기술 합리성, 왜 목표 달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볼 거니까 또는 효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 합리성과 능률성은 비용 편익으로, 그다음에 기술 합리성과 효과성은 비용 효과로. 자, 이것도 국회직 문제인데 비용 편익 분석은 어때요? 비용도 화폐 가치고 편익도 화폐 가치인데 기간이 달라지고 할인율이 달라지면 둘 다 변하죠. 가변적이라고 그래. 가변 비용, 가변 편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용 효과는 안 그래요. 비용을 고정시킨 다음에 편익을 극대화시키든지 또는 효과를 고정시킨 다음에 비용을 극소화시키든지 반드시 하나는 고정돼 있어야 돼. 그래서 고정 비용, 고정 효과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건 틀렸습니다. 둘 다 변하는 건 누구다? 비용 편익 분석이고 한 가지는 반드시 고정돼 있어야 돼요. 비용 효과 분석은. 71번입니다. 사회후생이라는 건 우리의 만족도를 화폐 가치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다? 비용 편익 분석이야.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국가 전체 시각에서 제일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용 편익 효과 분석은 단위가 같아야 되잖아. 단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산출물 단위가 다른 단위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 시각이라기보다는 같은 산출물이 나오는 그 사업끼리밖에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국가 전체 시각에서 제일 좋은 사업을 찾는 거라면 비용 편익 효과 분석은 그 동일한 사업 내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나오면 어렵겠죠. 자, 비용 효과 분석은 보다시피 이건 맞았네요. 국방, 치안, 보건 같은 것들은 화폐 가치로 측정이 잘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비용 편익 분석은 되게 민간 기업에서, 비용 효과 분석은 되게 무형적인 정부 사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조심할 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비용 편익 분석이 1차예요. 안 되었을 때 비용 효과 분석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원래 공적은 비용 효과 분석이고 사적은 비용 편익 분석인데 공적 영역에 사용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비용 편익 분석이 1차라는 것,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선형계획법은 관리과학 넘어 들어왔네요. 이건 1차 방정식이야. 제약 조건도 1차 함수, 목표 함수도 1차 함수. 여러분 주어진 제약 조건, 시간이라든지 금전이 있잖아요. 그렇지? 몇 개월의 시간, 얼마의 돈. 이걸 가지고 만약 시험 한 과목, 행정만 본다면 행정 점수의 극대화를 추구할 겁니다. 이게 선형계획법이에요. 합리 모형이야. 반면에 이건 그게 아니라 게임 이론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행태를 하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 키워드가 갈등적 상황 또는 상충된 상황. 그때 상대방 행태를 보고 내가 대응 전략을 내세운 건 게임 이론이에요. 게임 이론. 이건 틀렸습니다. 반면에 위험한 상황이 나왔다. 그때는 모의 실험일 거예요. 상충된 상황은 게임 이론이고 위험한 상황은 모의 실험일 거고요. 반면 선형계획법과 비교되는 게 목적계획법이 있어. 선형계획법은 목표가 하나잖아, 지금. 하나만 극대화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목적계획법 목표가 여러 개야. 여러분 행정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러니 행정만 극대화시켰다가는 평균 떨어져갖고 시험 떨어질 수 있잖아. 영어 망해가지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500점 만점을 다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500점 만점에서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목적계획법이야. 상충된 목적이고,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값에서 현실적 값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이건 목적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선형계획법은 되게 합리 모형으로, 목적계획법은 만족 모형으로 풀어보십시오. 목적계획법은 국회식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건 맞았네요. 일정한 제약 조건 하에서 시간 제약이라든지 금전 제약, 그 다음에 이윤이라면 극대화, 비용이라면 극소화 찾는다. 이건 선형계획법이 맞습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상관 분석이 나왔다는 건 회귀 분석과 비교할 거야. 단순하게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합격과 행적 점수는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상관 분석이야. 있다면 100% 있다면 1, 없다면 0. 그다음에 마이너스도 있어요. 반면에 회귀 분석은 이런 관련 있는 것 중에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가. 이걸 알아보는 건 회귀 분석이야. 단순하게 관련이 있다 없다가 상관 분석이라면 관련이 있다면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인지 알아보는 게 회귀 분석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원인이 이 결과까지 어떻게 갔는가 알아보는 건 경로 분석일 거고요. 어쨌든 독립 변수가 원인이고 종속이 결과이니까 독립에 따라 종속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아보는 건 회귀 분석입니다. 거꾸로 올라보는 거야.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쟤 때문에 나온 거야. 회귀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틀렸죠.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어떤 값이 주어져 있다는 건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이 함수 안에 있는 내생 변수 또는 매개 변수가 있어. 일명 우리가 상수로 놨던 것을 약간씩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면 결과값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겠죠. 이건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어떤 확실한 값,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원래 우리가 여기에 어떤 상수라든지 매개 변수 집어넣었는데 그 값이 달라졌을 때 전체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아보는 건 민감도 분석이라고 그래.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대개 내생 변수 또는 매개 변수 값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본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회귀 분석 아까 봤지만 독립과 결과, 독립과 종속의 차이 이걸 알아보는 거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는 축차적 결정이라고 그래요. 이건 불확실합니다. 환경이 불확실하니까 한 방에 못 가고요. 일단 여기서 시작 예측한 다음 일로 갈 것인가 예측해 볼 거야. 내가 일로 왔어. 여기 다시 예측할 거야. 일로 갈 것인가 일로 갈 것인가. 다시 왔어. 일로 갈 것인가 일로 갈 것인가. 이러면서 내가 다단계로 결정할 거야. 꼭 나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다. 의사결정 수모용이라고 그래요. 확실하다면 한 방에 갔을까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단계 가면서 수정 보완 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지금 수험 공부가 지금 이렇게 수정 보완해 가면서 여러분 좋은 답을 찾아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을 고려했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77번은 맞았고요. 계층화 분석도 마찬가지야. 모든 걸 숫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지? 확률 계산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내 삶이야. 나는 목적이 행복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그 안에 있는 하위 단위 갈라보니까 취업이 있고 학업이 있어요. 누가 더 우선순위가 센가를 볼 거야. 취업이 더 셌어요. 취업엔 다시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기업에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치? 나는 기업에 들어가기로 했어. 그럼 그 기업은 공쪽이야, 사쪽이야. 공쪽에 들어오기로 했어. 공이라면 공무원이야, 공기업이야. 공무원 하기로 했어. 점점 큰 걸 먼저 그리고 이걸 하위로 찢죠. 찢은 다음에 두 개 비교하면서 하위 단위가 이 상위 단위에 누가 더 기여하는가를 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좋냐면 이 어려운 것을 전부 다 화폐 가치로 안 바꿔도 되잖아. 누가 나은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안 넘어갔네, 이거. 계층화 분석이라고. 왜 계층화지? 행복이란 상위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취업이다, 학업이다가 있고, 취업 안엔 다시 공취업이다, 사취업이다가 있고, 공취업 안엔 다시 공무원이 있고, 공기업이 있고, 공무원 안엔 다시 일반 행정이 있고, 뭐 세무직이 있잖아요. 이러면 점점 내려가잖아, 지금. 큰 걸 먼저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계층화 분석이라고 그러고요. 사티라는 분이 만든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틀렸죠? 불확실한 건 맞죠? 그때 확률이 아니라 우선순위야. 우선순위. 취업이 나은가 학업이 나은가 이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충된 사업 모순된 관련 없는 사업도 다 비교할 수 있다는 거야. 광범위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계층화 분석. 이거는 맞았죠. 틀렸죠. 얘는 확률이 아니라 우선순위. 누가 더 나은가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도 내 강의 들었을 때와 다른 분 강의 들었을 때 누가 더 확률적으로 합격하기 쉽나요?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다만 누가 더 나아 보이나요? 난 A가 낫다, 난 B가 낫다. 이게 선택하면 들어온 것 뿐이지, 전부 다 예를 들었을 때 합격 확률은 몇 %, 예를 들었을 때 확률은 몇 %, 전부 계산해가지고 들어온 건 아닐 겁니다.
다만 행정 점수 높일 때 누가 더 나은가 우선순위 본다면 이 사람이 나을 것 같다. 기본서보다는 기출이 나을 것 같다. 이러면 선택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건 둘이 바뀐 겁니다. 맨 마지막 Q 방법론은 이건 주관 기법이야. 이거 7급 문제였는데요. 자, 내가 카드를 던져요. 공단기란 단어가 있단 말이야. 또는 해커스란 단어가 있어요. 내가 카드를 여러분한테 쓰게 만들 거야. 자, 해커스가 나왔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치? 그럼 여러분이 쓰겠죠? 이렇게 이제 모은 다음에 이 단어를 이제 공통된 걸 모아가지고 이제 요걸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해커스라든지 이런 학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객관 요인이 아니라 주관 요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있고 키워드 행정 내가 있고요. 이 행정학이 나왔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 5단어만 써봐라. 그럼 막 쓰겠죠. 거지 같다. 뭐 걔 무슨 뭐 헬행정학이다 쓰겠지. 그럼 이걸 다 모아보면 한 100명 정도 모아보면은 여러분이 요 파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조심할 거는 전국 전체 사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야. 됐지? 만약에 또 공무원 되신 분이라면 얘기 달라지겠죠. 수험생이다 보니 행정이 거지 같겠지만은 공무원 되신 분이라면 뭐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 뭐 내 보수라든지 인사행정을 내 많이 이해했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객관적 이미지가 아니라 그 모집단 내가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뭐다? Q 방법론이래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과학 경영학 기법인데 되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시험에 나온 거 위주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시험이 이제 그 출제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냈던 데만 계속 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시험에도 향후 5년 9까지 9급이었죠. 이 5년 전 기출에서 한 두세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영역이 겹치는 게. 나머지는 전부 다 겹치지가 않아요. 그 이전의 문제든지 다른 문제든지 아니면 여태가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든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출제되었더라도 논점을 약간 다르게 하는 거야. 내가 말했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고전이론과 신고전이론만 비교했잖아, 지금. 근데 고전이론에도 하급자 연구했던 테일러하고 상급자 연구하는 페어를 비교하잖아, 지금. 막 달라지고 있죠. 또 인사위원회가 안 나왔었죠. 근데 인사위원회가 안 나와도 그거 맞출 수 있거든요. 왜? 인사위원회 논점을 알면 된단 말이야. 인사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데, 중앙인사위원회처럼.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역관주의의 폐해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정치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정당의 당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들어가면 안 돼. 소청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야. 권익구제하는 기관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인사 관리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인사관리위원회가 징계한 사람인데, 인사위원회가. 징계한 사람이 소청심사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지 않나? 그래서 이런 소청심사위원회는 누가 안 된다? 인사위원도 안 되고 정당의 당원도 안 되고 지방의원도 안 돼요. 중앙도 마찬가지야. 중앙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정당의 당원 안 돼요. 하다못해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겸직금지로 푸는 게 아니고 뭐로 푼다? 그 인사위원회 그 이론적 논리가 뭐냐? 그게 왜 만들어졌는데 설마 교수가 그 법에 있는 내용을 알라고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만약 그렇게 물어봤다면 그 사람은 행정학 교수로의 자격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논리가 있잖아. 우리의 행정학의 인사위원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얘가 만들어졌고, 그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네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거야. 단순하게 조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 논점을 좀 감춰요. 감추기 때문에 진짜 쉽게 줬다면 좋겠지. 자, 다음 중 역관주의 폐해를 위해 등장했던 인사위원회가 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논점 다 줬잖아, 지금. 역관주의 폐해 나왔으니까 그땐 당연히 정치인 찍겠지, 이제. 근데 논점 가려버리니까 짤막하게 줘버리니까 논점 못 찾으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지엽적이 된 게 아니고 논점을 가려버린다니까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지엽적인 이거 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내가 봐서 행정학의 전공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그 깊이 공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직금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당의 당원이 겸직금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정당의 당원 겸직도 돼 있는 것도 아닌데요. 됐지?
지방의 의원만 안 된다면 뭐 겸직금지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지방의 의원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당의 당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즉 결격 사유 있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하다못해 그 중앙으로 들어가면은 선거 입후보한 사람도 안 돼요. 정치인이잖아 그 사람도. 자, 어쨌든 계속 논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나온 거는 비록 7급이고 서울시 문제지만은 한 번 정도 개념 정도 익혀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